자, 우리 전력공학 1장 전선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출제 경향 체크 먼저 해보면요. 얘가 지금 8.6%로 낮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출제 비중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선로에서 배울 부분은 바로 전선의 길이나 이도, 그리고 등가성간거리 등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들은 공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대표 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공 송전선로를 가선할 때에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이도를 주어야 한다.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다? 이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도가 뭐냐? 자, 이도는 뭐야? 지지물 지지점으로부터 전선의 처진 정도를 의미한다. 자,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이 교보제들이 여러분들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공학 공부하실 때 길거리 가서 유심하게 뭘 봐야 된다? 여기서 말한 이 지지물은 전봇대를 이야기합니다. 전봇대 보시게 되면 교보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도란 뭐다? 지지물의 지지점으로부터 전선의 처진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 자, 지지물이 뭐다? 전봇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앞에 보이는 거 전봇대처럼 생겼죠. 자, 그럼 이 전봇대 상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전선이 연결돼 있죠. 근데 전선이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연결돼 있나요? 아니죠. 전선이 처져서 연결되죠. 살짝 처져서 연결돼 있다. 이 길이를 우리는 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도라는 친구가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도가 여러분들, 이도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처진 정도가 더 커지게 되죠.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 머리에 닿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도가 크면 클수록 뭐야? 지지물의 높이는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도가 너무 크면 좌우 진동에 의해서 단락 및 지락 사고 우려가 있다. 자, 이도가 너무 크면은 이 처진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럼 뭐야?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전선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흔들려서 전선사에 단락 사고가 발생하거나 지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도가 너무 작다. 이도가 너무 작으면 장력 증가에 의해서 단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 이도가 극단적으로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뭐야? 일자로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야? 엄청나게 팽팽하겠죠. 짱짱하겠죠. 그래서 장력 증가하게 되면 단선 사고, 끊어지는 단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도는 적당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요거 말고 우리 전기기사 뭐야?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도를 구하는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도는 기호로 D라고 쓰고요. 8T분의 WS 제곱으로 쓴다. 자, 여기서 T는 뭐다? 수평장력, W는 전선의 무게, S는 경간을 의미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수평장력이나 전선의 무게 그리고 경간을 주고 야, 이도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수평장력이라는 친구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장력을 어떻게 구하냐? 수평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또는 인장 하중으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묻는 게 바로 전선의 실제 길이에 관한 공식입니다. 자, 전선의 실제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이다. S는 뭐다? 경간을 의미하고 D는 방금 위에서 봤죠? 이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전선의 평균 높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전선의 평균 높이는 H-3분의 2D가 된다. H보다 지지물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D는 뭐다? 우리 이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도에 관한 문제들은 요 세 가지 공식, 수평장력 공식까지 해서 네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엄청나게 쉽게 맞추실 수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이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맞는 말이죠. 왜? 이도가 크면 클수록 지지물의 높이도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다. 자, 2번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하는 것을 이도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3번 이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서 다른 상의 전선에 접촉하여 위험하게 된다. 아니죠. 이거 뭐야? 이도가 너무 크게 될 경우에 서로 바람에 의해서 부딪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이도가 너무 작으면 이에 비례하여 전선의 장력이 증가되며 너무 작으면 전선 상호관이 꼬이게 된다. 아니죠. 이도가 크게 될 경우에 전선 상호관이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은 설명 정답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요런 문제들은 전선의 구비 조건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 자, 전선 뭐야? 전선에 전류 흐르죠. 전선에 전류 흐르면 4번 보시면 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 허용 전류가 작아야 돼요. 아니죠.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허용 전류가 커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4번이 틀렸다라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선의 구비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의 구비 조건. 첫 번째로 도전율이 커야 한다. 이 도전율이 커야 한다는 의미가 전류가 잘 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기계적인 강도가 커야 한다. 자, 전선이 우리 발 밑에 있을 때 우리가 툭 치면 전선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가 커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요성이 커야 한다. 뭐 이거 가요성이 크다니까 뭐 노래 잘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가요성이 크다는 말은 이 전선이 쉽게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야. 즉, 작업이 용이하게 쉽게 잘 구부러지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자, 4번. 내구성이 커야 한다. 튼튼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5번.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돈에 관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의 구비 조건 중 가장 좋은 건 뭐다? 가격이 싸야 되고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비중이 작아야 한다. 뭐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건 뭐다? 4번. 허용 전류가 작은 게 아니라 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번. 다음 중 가공 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자, 지금 뭐 나와있죠? 애자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 애자라는 친구 역할은 뭐다?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을 시키고요. 또 그리고 뭐다?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다. 자, 이 애자라는 친구들 여러분들 전봇대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은 전봇대, 한쪽은 전선이 물려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애자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자련. 요 애자를 직렬로 연결한 이 전체를 우리는 애자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애자 뭐다?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 그러면 한쪽은 뭐다? 지지물에 물려 있고요. 한쪽은 전선에 물려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야.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거 물어봤죠. 자,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건 당연히 뭐다?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애자가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크겠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전압의 부담이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지지물에 가장 가까운 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지물에서 전선 쪽으로 3분의 1 쪽에 위치한 애자가 전압의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자,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얘는 뭐야? 지지물에서 전선 쪽이죠.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는 뭐다?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 애자가 전압의 부담이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다?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건 묻고 있죠. 가장 큰 건 뭐다? 전선에 가장 가까운 게 된다.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1번. 자, 3번. 경간이 200m인 가공전선로가 있다. 사용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약 몇 미터 더 길어야 하는가? 단 전선의 1m당 하중은 2kg, 그리고 인장 하중은 4,000이고 풍압 하중은 무시하며 전선의 안전율은 2다. 자, 지금 문제에서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어야 하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경간은 200m라고 줬네요. 근데 뭐다? 전선의 실제 길이를 주지 않았죠. 아, 그러면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해서 경간이랑 빼주라는 말이죠. 그럼 전선의 실제 길이 구하는 공식 뭐죠? 전선의 실제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경간은 문제에서 200이라고 줬고요. 근데 2도를 안 줬죠. 2도. 그러면 2도를 또 직접 구하라네. 자, 2도에 관한 공식 뭐죠? 2도 D는 8T분의 W S의 제곱. T는 뭐다? 수평장력. W는 뭐다? 전선의 무게. S는 경간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선의 하중 줬고요. 전선의 하중 줬고 경간 줬는데 뭘 안 줬죠? 수평장력을 안 줬죠. 자, 문제에서 수평장력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구한다? 자, 수평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또는 인장
하중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안전율을 2라고 줬고요. 인장하중을 4,000kg에 줬으니까 대입하시게 되면 수평장력을 구할 수 있죠. 수평장력보다 2,00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한 수평장력을 2도에 집어 넣으면 되죠. 아이고, 문제가 복잡하네요. 자, 계산해 보시면요. 자, 8 곱하기 수평장력 2000분의 전선의 하중 2kg 곱하기 경간 200의 제곱.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5가 나옵니다. 5. 자, 이 5를 뭐다? 이 5를 여기 이 공식에 집어 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자, 경간은 200m니까 200 플러스 3 곱하기 200분의 8 곱하기 5의 제곱.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뭐다? 200.33m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죠? 이 200.33이 경간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뭐야? 얘에서 경간을 빼주시면 된다. 200.33 마이너스 200은 뭐다? 0.33m가 된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4번 250ml 현수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건조 섬락전압이 620kV이고 연 효율이 0.78인 경우 현수애자 1개의 건조 섬락전압은 약 몇 kV인가? 자, 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애자련의 효율 공식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애자련의 연 효율은 자, 애자의 개수 곱하기 애자 1개의 섬락전압분의 애자면의 섬락전압이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거 뭐죠? 애자 1개의 전압을 묻고 있죠. 이 식에서 V1에 관한 식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겠다. 자, V1은 뭐다? 개수 곱하기 효율분의 애자련의 섬락전압이다.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애자의 개수 몇 개? 10개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효율은 0.78. 그리고 애자련의 전압이 620kV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79.49kV 나옵니다. 따라서 79.49가 가까운 정답 몇 번? 80kV.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5번. 지중전선로가 가공전선로에 비해 장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지중전선로는 뭐죠?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전선. 자, 가공전선로. 가공전선은 뭐죠?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전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중전선로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중전선로의 특징. 첫 번째 뭐죠? 도시 미관이 우수하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땅속에 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게 없죠. 뭐 깔끔하죠. 그래서 도시 미관이 우수하다. 두 번째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전선로의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다. 자, 왜?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우리 가공전선에 비해서 건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로의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야? 땅을 파야 되니까 뭐다? 건설비가 비싸다. 다섯 번째, 고장 검출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전선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살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장 검출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선택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1번, 경과지 확보가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쉽다. 맞는 말이죠. 2번, 다회선 설치가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쉽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외부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볼게요. 송전 용량이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크다. 자, 얘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4번 선택지가 틀렸냐? 자, 지중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게 되면 냉각이 어렵단 말이에요. 냉각이 어렵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냉각이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지중전선로가 냉각을 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전선에 작용하는 주파수를 F, 도전율을 시그마, 투자율을 뮤라고 표현할 때 전선의 표피효과에 대한 관계성으로 옳은 것은 자, 표피효과가 뭐죠, 여러분들? 표피효과. 표피효과는 자, 전류가 도체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그림 보시면 전선이요, 전선. 요 전선에 전류가 골고루 흘러야 되죠. 근데 이 표피효과는 뭐다? 골고루 흐르지 않고 전선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류가 지금 여기 요 표면에만 흐른다고 이야기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깊이를 우리는 침투 깊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전류가 실제 흐르는 깊이를 침투 깊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투 깊이는 자, 실험에 의해서
오메가 뮤 K분의 2의 루트 씌운 게 된다.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뭐? 2 약분되고 남는 거. 자, 침투 깊이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 F는 주파수, 뮤는 투자율, 그리고 K는 뭐다? 도전율이 된다라는 거. 요거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 표피 효과와 침투 깊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표피 효과. 자, 표피 효과는 뭐라고 했죠? 전류가 전선의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표피 효과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전선 표면에만 더 집중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죠. 그럼 뭐다? 표피가 크면 클수록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깊이인 이 침투 깊이는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표피 효과와 침투 깊이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표피 효과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면은 표피 효과가 침투 깊이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침투 깊이 공식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표피 효과와 주파수와 투자율과 도전율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묻는다. 뭐다? 침투 깊이 공식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표피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표피 효과를 묻는다. 그럼 뭐다? 침투 깊이 공식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표피 효과는 루트 파이 F 뮤 K가 되죠. 보니까 지금 표피 효과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다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선택지 보면 비례하면은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져야 되겠죠. 문제 보니까 작을수록 커진다라고 돼 있죠. 틀렸죠. 그 다음에 얘도 작을수록 커질수록 커진다. 아니죠. 커질수록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3번도 보시니까 작을수록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자, 3번 뭐다? 커질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라고 하죠. 자, 뭐가 커진다?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이 커질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 맞죠? 표피 효과에서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커질수록 표피 효과도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7번 반지름이 0.6cm인 경도선을 사용하는 3상 1회선 송전선에 삼간거리를 2m로 정삼각형 배치할 경우 각 선의 인덕턴스는 약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뭐죠?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단위는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 여러분들 공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요 단위 같은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공식에서 R은 반지름, D는 등과 선간 거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얘를 대입을 하려고 할 때 문제에서 등과 선간 거리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대신에 뭐라고 했죠? 정삼각형 배치한다라고 해서 어떤 모양을 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과 선간 거리가 어떤 배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배열,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배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직선 배열이요. 자, 전선 세 개가 직선으로 배열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와서 이 전선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미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사이도 D미터가 되죠.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는 뭐? 2D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직선 배열일 경우에 등과 선간 거리를 구하실 때는 자, 지금 요 선 사이의 거리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앞에 3을 써주시고요. 루트, 나머지 거리들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하나, 둘, 세 개니까 앞에 3 적어주시고 루트, 나머지 선간거리 다 곱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D 곱하기 2D는 뭐다? 2D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뭐예요? 세제곱 벗겨지게 되고 D는 밖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3 루트 2D가 된다. 언제? 직선 배열일 때 등과 선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삼각형 배열일 때요. 자, 전선이 정삼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 또 이 선사의 거리를 제가 D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얘 D미터, 얘 D미터, 얘 D미터죠. 왜? 정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삼각형 배열에서 등과 선간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선간거리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3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루트 쓰고 뭐? 전부 다 거리들 곱해 주시면 된다. 얘 계산 뭐죠? 3 루트 D의 세제곱이 되죠. 뭐야? 세제곱 3 약분되고 남는 거 뭐다? D가 된다는 거죠. 즉
정삼각형 배열에서 등과 선 간 거리는 이 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사각형 배열입니다. 정사각형 배열. 자, 정사각형 배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선 사이의 거리를 d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d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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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미터가 되죠. 근데 정사각형 배열은 지금 선 사이의 거리가 얘네 4개 말고도 뭐 있어요? 대각선으로도 선 사이에 거리가 있죠. 얘는 뭐다? 요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죠. 왜?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대각선 루트 2d, 다른 대각선도 루트 2d가 된다. 그래서 정사각형 배열에서 등과 선 간 거리 구할 때, 자, 얘는 어떻게 하죠? 지금 개수 세 주셔야 되죠. 하나, 둘, 셋, 4개, 5, 6개죠. 그럼 뭐다? 앞에 6 적어주시고 나머지 선 간 거리 전부 다 곱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 적어주시고 루트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루트 2d 곱하기 루트 2d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 이 친구 계산을 해주시면 6의 루트 2 곱하기 d의 6승이 된다. 뭐 6승 약분되고 d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는 것보다 6 루트 2d가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3가지 등과 선 간 거리 살펴봤었는데요. 요 공식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직선 배열 때 뭐다? 3 루트 2d. 정삼각형 배열 때는 그냥 d. 그리고 정사각형 배열 때 6 루트 2d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우리가 요거 등과 선 간 거리를 대입하려고 했더니 문제 없었죠.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뭐야? 정삼각형으로 배치한다. 자, 정삼각형의 경우에 등과 선 간 거리 뭐다? 그냥 선 간 거리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지금 반지름은 0.6cm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그리고 지금 등과 선 간 거리가 선 간 거리와 같으니까 2m 문제에서 준 것 그대로 집어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1.21ml/km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 찾아보면 정답 2번에 있죠. 2번. 자, 8번. 반지름이 Rm이고 소도체의 간격이 S인 사복도체 송전선로에서 전선 ABC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등과 선 간 거리가 D미터로 배치되고 완전 연가된 경우 송전선로의 인덕턴스는 몇 ml/km인가? 자, 방금 전에 우리 인덕턴스 공식 봤어요. L은 0.05 플러스 0.460 로그 R분의 D다. 자, 이 공식 우리가 단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도체. 자, 단도체는 뭐죠? 소도체가 한 개만 존재할 때를 우리는 단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소도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우리는 복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도체. 복도체일 때는 같은 공식이지만 지금 0.05의 이 복도체 개수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 반지름 대신에 등가 반지름을 집어 넣어줬죠. 자, 등가 반지름 구하는 공식 뭐다? 복도체 개수 루트 전선의 반지름 곱하기 간격의 전선의 복도체 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뭐래요? 사복도체라는 거죠. 복도체 개수가 뭐다? 4개가 됐을 때 그때 인덕턴스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도체 공식에 한번 집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복도체 수가 지금 뭐다? 사복도체니까 여기에 4를 집어 넣으시면 된다. 4분의 0.05 플러스 0.460 로그 복도체 개수 4개니까 4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0.0125 플러스 0.460 로그 4 루트 R 곱하기 S의 세제곱분의 D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같은 거 찾아보시면 정답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9번. 송전선로의 각 상전압이 평형이 되었을 때 3상 1회선 송전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단 R은 도체의 반지름, 그리고 D는 도체의 등과 선 간 거리다. 자, 방금 전에 인덕턴스 봤으면은 우리 정전 용량도 봐야 되죠. 자, 요 정전 용량도 공식에 의해서 정전 용량 C는 로그 R분의 D의 0.024132이 된다.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인덕턴스도 단도체와 복도체로 공식이 2가지가 있었죠. 자, 이 친구도 단도체와 복도체로 나뉘게 되는데요. 로그 R분의 D의 0.02413 우리는 반도체일 때 공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복도체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반지름 대신에 등가 반지름을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식 뭐다?
복도체 개수 루트 r 곱하기 도체 간의 간격 그리고 복도체 수 마이너스 1로서 계산을 해 주신다. 이 단도체와 복도체 구분하는 거 공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단도체인지 복도체인지 언급이 없죠. 그럼 뭐다? 둘 중에 있는 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선택지가 전부 다 단도체 꼴로 돼 있죠. 그래서 단도체와 같은 거 찾아보시게 되면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비접지식 삼상송배전 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자, 우리 정전 용량은 크게 작용 정전 용량, 이 작용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작용 정전 용량은 충전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하고요. 요 대지 정전 용량은 지락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뭐다? 지락 고장 시에 고장 전류 계산할 때 필요한 거 묻고 있기 때문에 대지 정전 용량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11번 삼상 3선식 송전솔로에서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페럿이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페럿일 때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방금 전 우리 앞에 봤죠? 요 작용 정전 용량은 뭐다?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얘를 뭐 공식으로 식으로 써보면, 자, 작용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의 합이다. 자,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삼상 3선식이죠. 자, 얘는 단상일 때와 단상 2선식일 때와 삼상 3선식일 때 공식이 달라요. 여기 틀린데 비슷한데 달라요. 왜? 얘는 지금 뭐야? 단상 2선식이죠. 그럼 선이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럼 뭐다? 선간 정전 용량의 2를 곱해주시고요. 삼상 3선식은 뭐다? 3선이기 때문에 선간 정전 용량의 곱하기 3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삼상 3선식이니까 이 친구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준 수치들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로 두들겨 주시면 되겠다. 자, 지금 대지 정전 용량이 0.5096 그리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95인데 삼상 3선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0.8981 마이크로페럿, 약 0.9가 되겠죠. 그리고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정전 용량이 C1이고 V1의 전압에서 QR의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 콘덴서가 있다.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 2배로 승합된 이 V1 전압에서도 동일한 무효 전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자,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콘덴서의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콘덴서 충전 용량 QC는 오메가 C2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우선 C1과 V1에 의해서 발생하는 콘덴서의 충전 용량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우리가 QC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오메가 C1 V1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 2배로 승합된 전압을 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QC2는 오메가 C2인데 전압은 뭐다? 2V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뭐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 C2 4V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래요, 얘가? 전압을 승합시키고 나서도 동일한 무효 전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대요. 그럼 뭐야? 이 QC1과 QC2가 같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는 거죠. 얘네 두 개가 같으려면은 지금 보니까 다른 게 뭐야? C1과 C2와 여기 전압에 4가 곱해졌죠. 얘네 두 개가 같으려면 뭐야? 이 4가 없어져야죠. 약분해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C2는 뭐다? 4분의 1 C1이 된다라는 거 아시죠? 왜? C2에 4분의 1 C1 집어넣으면 4 약분되고 두 개가 동일한 용량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2는 4분의 1 C1 찾아보시게 되면 정답 4번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삼상송전솔로의 각상의 대지 정전 용량을 CA, CB 및 CC라고 할 때 중성점 비접지 시의 중성점과 대지 간의 전압은 단 2는 상전압이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성점 잔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묻고 있는데요. 얘 실기에서 여러분들 실제 계산하라고 문제 출제됩니다.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중성점 잔류 전압 구하는 공식은
먼저 자 지금 A, B, C를 다 더해 주십니다. 분모에는 뭐다? A, B, C를 다 더해 주시고 분자에는 루트 씌우셔서 A, A-B, B, B-C, C, C-A 곱하기 상전합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있는 공식은 뭐다? 중성점 잔류전압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얘 2는 상전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2가 상전합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선간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지금 Y결선이죠.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상전합보다 루트 3배 더 크기 때문에 자 얘를 선간전압으로 바꿔주시면 루트 3분의 V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여러분들 혼동되게 출제되니까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3번에 같은 거 찾아보시면 정답 3번에 있죠. 3번. 자 14번 등가 송전선로의 각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충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기, 실기할 것 없이 많이 나옵니다. 얘 실기에도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자,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C이다. 오메가는 각 주파수, C는 정전 용량, E는 대지 전압 또는 상전압.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E는 뭐다? 대지 전압 또는 상전압을 의미를 한다.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IC는 오메가 C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는 우리가 2파이 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거 하나씩 집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Hz. 그래서 정전 용량은 지금 뭐요? 킬로미터당 0.005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0.005 곱하기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길이까지 곱해주셔서 얘를 없애주셔야 되죠. 선로의 길이가 200km가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대지전압 또는 상전압을 줬기 때문에 그냥 33,000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3.96A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됩니다. 2번. 자, 15번. 주파수가 60Hz, 정전 용량이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상전압 2만 볼트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자, 우리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 QC는 3오메가 C2의 제곱이 됩니다. 3오메가 C2의 제곱.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각 주파수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문제 주파수 60Hz다 라고 줬고요. 정전 용량 뭐다? 6파이분의 1인데 마이크로페럿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전압 뭐다? 2만 볼트니까 2만의 제곱을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 이 2를 뭐라고 했었죠? 대지전압 또는 상전압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준 전압 2만 볼트가 문제에서 상전압인지 상간전압인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근데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주는 전압은 뭐다? 선간전압이라는 거예요. 선간전압.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상전압이고 문제에 준 건 선간전압인데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얘 지금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뭐다?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전압, 선간전압 구분 없이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24kV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델타 결선이었잖아요. 그럼 Y 결선 시에 우리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 볼게요. 자, Y 결선 시에 자, 어쨌든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은 3오메가 C2의 제곱이에요. 3오메가 C2의 제곱. 얘는 뭐다? 상전압으로 표현된 거예요. 상전압.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선간전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선간전압. 자, 선간전압. 자, Y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더 크죠. 얘를 우리 선간전압에 의해서 나타내게 되면 상전압 대신에 루트 3분의 V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루트 3의 제곱은 뭐예요? 3이죠.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Y결선에서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면 오메가 C V 제곱이 된다라는 거.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 상전압 구분 없이 콘덴서의 충전 용량 3오메가 C2의 제곱인데 Y결선에서는 상전압으로 줬을 경우에는 3오메가 C2의 제곱 그리고 선간전압으로 줬을 경우에 오메가 C V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삼상삼선식 송전선의 선로정수 평행을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연가를 시행할 때 그림의 각 부분의 길이로 옳은 것은 단 송전선의 전체의 길이는 xkm이다. 자, 지금 연가라고 나와있죠. 연가. 연가는 뭐냐? 삼상 송전선로에서 전선의 위치를 적당한 구간마다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연가라고 합니다. 왜 전선의 위치를 바꾸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장거리로 선로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지형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높이는 아니죠. 지형이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지형이 변하게 되면 뭐야? 어떤 불평형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불평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연가를 시행한다. 연가는 뭐다? 어떤 적당한 지점마다 전선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연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원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방금 전에 뭐라 했죠? 어떤 지형이 계속해서 같을 수가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적당한 구간마다 나눠주게 된다. 자, 삼상 같은 경우에는 3등분을 해서 나눠줍니다. 3등. 자, 그럼 이런 연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 자, 연가 효과는 선로정수의 평형을 위해서 그리고 직렬 공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얘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면 뭐야? 지금 삼상이기 때문에 3등분을 했다는 거죠. 전체의 길이가 x고 3등분 했기 때문에 3분의 1x, 3분의 1x, 3분의 1x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3번. 자, 17번. 가공송전선의 코로나 임계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코로나 임계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우리 먼저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현상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어떤 전선 표면에 임계전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전선 주위에 공기가 절연입하게 되면서 뭐다? 얇은 소리나 빛을 내면서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한계치 이상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기의 절연 내력도 한번 볼게요. 공기의 절연 내력 크게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류에서는 30kV/cm, 교류에서는 21kV/cm가 공기의 절연 내력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수치도 중요하지만 단위 가지고 시험 문제 장난질을 또 치기 때문에 이 단위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코로나 현상이 뭐라고 했었죠? 전선에 어떤 임계값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얇은 소리나 빛을 내면서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임계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 발생이 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계전압, 코로나 임계전압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한번 임계전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 임계전압은 코로나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으로서, 자, 공식으로는, 공식 너무 길어요. 얘도 여러분들 실기에 출제가 됩니다. 실기에. 자, 코로나 임계전압 이제로는 24.3의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 단위는 킬로볼트가 된다. 자, 이 M0가 뭐고 M1이 뭐고 얘네 뭔지 모르겠죠? 얘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0는 전선 표면의 상태 계수, M1은 날씨 계수,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D는 지름, 대문자 D는 선간 거리를 이야기를 한다. 자, 이 전선 표면의 상태 계수는 전선 표면이 매끈매끈한지 아니면 거칠거칠한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전선 표면이 매끈한 경우에는 1 정도의 계수를 사용하고요. 거칠었다, 전선 표면이 좀 거칠다라고 하면 0.9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날씨 계수. 날씨 계수는 뭘까요?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자, 맑은 날씨의 경우에는 1.0, 2를 사용하고요. 흐린 날씨의 경우 날씨 계수를 0.8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이 상대 공기 밀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분의 기압에 비례한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얘네 여러분들 정확한 수치를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매끈한 경우와 거칠거칠한 경우보다 계수가 더 높구나. 날씨가 좋을 때가 흐릴 때보다 계수가 더 높구나.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데 이 상대 공기 밀도는 온도분의 기압에 비례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럼 이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코로나 손실식, 얘를 피크식이다 이야기합니다. 피크식, 코로나 손실에 의한 손실식이요.
뭐 공식 길죠? 얘도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피크식. 델타분의 241에 F 플러스 25 곱하기 루트 2D분의 D에 2-2제로의 제곱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공식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여러분들 필기할 때 제대로 해놓으셔야 실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서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F는 주파수, D는 상관거리, E는 대지전압. 이 제로가 방금 전에 우리 앞에서 보고 왔던 임계전압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장애에 의해서 코로나의 잡음이 발생해서 반송장치에 잡음이 발생합니다. 자, 세 번째, 코로나 현상에 의해서 소릭테의 소호 능력이 저하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오존 및 산화질소가 발생해서 우리 수분과 더해져서 질산에서 전선이 부식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나쁜 놈들이 발생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들 두고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임계전압을 상승시키면 된다는 거. 왜? 이 임계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 현상이 더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피크 시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코로나 손실 피크 시기요. 여기서 임계전압 이 제로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 손실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얘가 증가하면 그만큼 빠지는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게 되면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다. 자, 얘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코로나 임계전압에서 지름 여기 들었죠. 지름이 증가하게 되면 임계전압도 증가하게 되죠. 임계전압이 증가하면 뭐다? 이 코로나 손실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킨 전선 우리는 복도체 또는 중공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선금구류를 개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얘는 뭐냐면 코로나 손실에 좋은 공구들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가공송전선의 코로나 임계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1번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임계전압이 낮아진다. 자, 일단 임계전압 공식 쓰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임계전압이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전선 표면의 상태 계수에서 매끈한 경우는 1.0, 거친 경우는 0.9, 그리고 날씨 계수는 맑은 날은 1.0, 흐린 날은 0.8. 상대 공기 밀도는 온도분의 기압에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매끈할수록 M0는 커지고 임계전압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는 임계전압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됩니다. 18번 삼상삼선식 송전솔로에서 코로나 임계전압 E0는, 자, 이게 지금 코로나 임계전압에 관한 공식을 묻고 있죠. 코로나 임계전압 24.3의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가 된다. 얘랑 같은 거 찾으려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 개수들과 상대 공기 밀도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죠. 왜?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M0, M1 그리고 상대 공기 밀도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제거하고 찾아보시게 되면 정답 2번에 같은 거 있죠. 자, 19번 삼상삼선식 복도체 방식의 송전솔로를 삼상삼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솔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문제 뭐죠? 복도체와 단도체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선택지 보니까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묻고 있다. 자, 그럼 복도체 인덕턴스 공식과 정전 용량 공식 아까 살펴봤던 거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야. 자, 이 공식에서 복도체는 단도체에 비해서 등가 반지름이 크죠.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분모가 더 커지게 되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된다. 아, 복도체는 단도체에 비해서 인덕턴스는 작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정전 용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도체 정전 용량 마찬가지로 이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고, 이 전체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20번 복도체에서 두 번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번의 전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은,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이 친구들의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머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댐퍼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키온이라는 친구는 이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소호환, 소호각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애자련을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서, 이 스페이서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상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지금 문제 뭐래요?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죠. 전선이 서로 충돌한다. 단락 사고를 방지한다. 정답 몇 번? 스페이서, 전선의 상간 단락 방지. 4번이 정답이 됩니다.